혹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런 까다로운 법의 회색지대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생존 가이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게요, 꼭 정교하게 세워둔 도미노 같아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탁 하고 첫 도미노를 건드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내 경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문제로 번지기도 하죠. 그럼 이 도미노를 멈추게 할 첫 번째 손길은 뭐냐? 바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법의 도미노 효과부터 시작해서 돈과 선물 문제, 좋은 의도가 만드는 함정, 그리고 직장 내 감사와 절차의 중요성까지 이걸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는 게 작은 불씨일 때 꺼야지, 이게 활활 타오르고 나면 끄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곤 합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판사도 도와주지 않는다.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법의 기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법은 가만히 잠자는 사람의 권리까지 알아서 챙겨주지 않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맨몸으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라는 튼튼한 방패를 들고 맞설 것이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건요, 그냥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법적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가장 흔한 첫 번째 조각, 그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특히 선물, 횡령, 뇌물, 이 셋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자, 이 셋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이걸 받았다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상대방이 공직자면 연간 300만 원이 넘어가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받아도 누구인지 어떤 의도였는지에 따라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저기 알선수재죄는요, 일이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돈을 받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좋은 뜻으로 누군가를 도왔는데 오히려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선한 의도가 어떻게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료를 도와주려고 사다리를 잡아줬는데 앞불싸 동료가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분명히 도와주려던 행동이었는데 과연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합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위험하게 사다리를 막 흔들리게 뒀다거나 안전장비도 없이 쓰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자, 이번엔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잖아요. 이거 폭행죄가 될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의 정신은 우리 공동체의 선한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행동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면요, 조직 안에서는 감사라는 절차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감사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감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감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정책 감사는 뭐냐면요, 그때 그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나를 따지는, 한마디로 성과를 평가하는 감사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직무 감찰은 규정을 어겼나 안 어겼나,
즉 절차를 잘 따랐는지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성과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규정을 잘 지켰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사나 감찰을 받게 됐을 때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보호막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절차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부당한 절차는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가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그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했다면 그 결과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양쪽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첫째, 나 스스로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꼼꼼하게 따르는 것. 이게 내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시에 나를 조사하는 그 시스템 역시 자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중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법의 빈틈들, 이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식의 다리인 셈이죠.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